자, 교재에서요, 어디 보시냐면, 그 36페이지요. 제일 아래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주요 판례라고 나와 있는데, 36페이지 제일 밑에. 주요 판례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그 두 줄을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확인 설명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한 4번 정도 출제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갑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쓰는 거. 자, 7편에서 보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니까요. 거래계약서다 이렇게 돼 있죠. 거래계약서 이렇게 되면 매매계약서, 뭐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그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는 많으니까.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작성요. 첫 번째, 누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러면 소개한 중개해 준 개업 공인인계사가 계약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법인일 때는 누가? 법인일 때는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책임자. 기본이요. 자, 소속 공인인계사는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의무는 없어요. 작성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보증원은요.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줘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이런 거래계약서는 언제 작성? 이건 뭐 당연히 중개가 완성된 때겠죠. 빼버리고. 자, 어떻게 작성해 줄까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민법에서 배울 때 말로 해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데도 왜 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써주라고 돼 있나요? 이유가 분쟁을 예방하려고 그런 거죠. 그 목적이죠. 분쟁을 예방하려고 계약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느냐? 분쟁 예방 차원에서 쓰는 거니까 반드시 뭐로요?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다른 소리 합니다. 일단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소개한 개업 공인인계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야. 자, 근데 이 서면에 대해서 자 이런 거요. 법조문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 권장. 그죠? 누가 권장할 수 있다고요? 이걸 시험에서 냅니다. 시험에서는. 등록관청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라고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런 관청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등록관청 그러면 틀리는 거죠. 누가 맞아요? 국장. 그런데 이런 표준 서식이 뭐냐? 이 표준 서식이 바로 법정 서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볼 것은 이런 표준 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 만들어 놨을까요?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여기만 없어요. 여기만 없다고요? 아까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99%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표준 서식이라는 말이 법정 서식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권장해 놨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지. 유일하게 이게 법정 서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법에는 권장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권장하고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서식이나 써라. 결론은 아무 서식이나 가능하다 이 말이죠.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장 찢어가지고 거기다 계약서를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규제는 안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내용을 규제합니다. 내용 규제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계약서를 써줄 때 분쟁거리가 될 만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기사항을 반드시 적으시라. 이렇게. 그 필요기사항이 총 9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필요기사항 9가지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요 내용 중에서 요 내용 규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 연장에 가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무지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그거 들켜갖고 등록 취소가 된다는 둥 또는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는 둥 그렇게 하면서 전화 와요. 복비 받고 막 그랬을 때는 전화 한 통 없다가. 그래서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 요게 뭐예요? 이중계약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월세 같은 거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낼 때 들어가는 계약서는 조금 낮춰서 들어가죠. 실제 몰라요? 자기들이 쓰는 계약서는 원래 계약서는 월세 500 그런데 세무서 들어갈 때는 뭐야? 월세 100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게 바로 이중계약서예요. 이런 이중계약서를 써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등록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은 아니고 중요하지. 만약에 소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면요. 원래 소공은 써줄 의무가 없지만 써줄 수는 있잖아. 써줄 때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다 또는 이중계약서를 썼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정지. 중요하죠. 취소 아닌 거요?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도 없고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도 없다가 또 기출문제죠. 요 처벌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모르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어떻게 처벌받느냐를 물어봐요. 징역 벌금이다 그러면 틀려버린다니까. 엄청 중요한 것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끝내서 이제 계약서를 썼어. 매매계약서를. 그러면 여기에 따라 붙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죠? 그러면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될까?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지. 개공이. 법인일 때는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책임자.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하면 틀려요. 서명 및 날인.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써줄 수는 있고 계약서를 써줬다면 계약서에다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토록 되어 있죠. 그건 아까 봤던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하고 똑같죠. 서명 및 날인도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확인설명서 부분이 나올지 아니면 거래계약서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명 및 날인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작성 끝냈어요. 중요한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 한 게 뭐냐면 필요기상 요 9가지 안 했죠? 이것을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 칠판을 먼저 보시고 교재를 그 다음에 볼 거라니까 안 보는 게 아니야 이제. 볼 거니까 자 여기는 암기하실 때요. 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필요기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9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하실 때 자 계약서를 쓰고 사람 이름입니다. 권인표 조교는 권인표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제 친구 이름이에요. 권인표 조교는 대학교 조교였어요. 대학교 조교. 왜 기억에 남냐면 대학교 때 제가 평생 부정행위를 2번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면 대학교 때 시험 볼 때 그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감독관으로. 대학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대학 입시 말고 대학 그때가 한 3학년 말이나 4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책을 펴놓고 막 이렇게 썼지. 잊을 수 없는 친구예요. 권인표 조교는 계약서 쓴 날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 뭐 권인표 조교라는 요 사람이 계약서 쓴 날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고요. 그런 뜻이요. 자, 권자가 뭐냐 그러면 요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야.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 가장 알아먹기 쉬운 게 뭐냐면 대출빚이야. 대출빚이 있는 집을 사.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대출빚 요걸 승계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조건 맞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갚는 방법이 있죠. 갚을지 대출을 승계받을지 그걸 확정짓는 게 권리 이전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게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계약서 못 쓰죠,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인자는요. 인적상. 인자로 따서 암기하는 건 전부 다 인적상. 거의 대부분. 인장 아니면 인적상인데 여기는 인장은 아니겠죠. 인적상. 그 다음에 표자는 뭘까요?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그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조자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조세가 아니고 뭐요?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이에요.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조건기한을 정해놨다면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교자는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교자예요. 교자. 뭐야 이게? 뭐의 교부일자?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예요.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준 날짜. 그렇죠? 그럼 확인설명서는 언제 주는데요? 옛날에 한참 확인설명서 잘 안 써줬거든.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좀 주게 만들려고 계약서에다가 확인설명서 교부한 날짜를 적으라고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럼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하냐고.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 썼을 때 계약서 쓴 날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일이 7월 10일이다 그러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며칠이게요? 같은 날이 돼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요 날이야.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는. 인도는 뭘까요? 이거 아실 거고. 인도. 그렇지. 물건의 인도 일시.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인도가 뭐냐면 집을, 점유를 이전하는 걸 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는 날하고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산날짜예요. 이산날짜요. 이산날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금자는 뭐예요? 합의된 거래 금액. 근데 보통 계약서 쓸 때 계약금 얼마? 처음에 적죠? 계약금 얼마? 계약금액도 들어가요. 금자 들어가는 거.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뭐예요? 지급일자. 이렇게 돼요. 지급일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조심할 게 거래 예정 금액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예정 금액은 부동산 나온 금액이잖아요. 예자를 따서 우리가 암기해요. 예자를 따서 이제 암기하고 막 그럴 건데 예정가 그러면 거래 금액하고 같아요? 예정가는 7억이 나왔어. 내놓기는. 그런데 막상 팔리기는 6억 8천에 팔렸죠? 그럼 계약서에 적힐 건 6억 8천이에요? 7억이에요? 그렇지. 나온 금액은 계약서에 적을 게 아니잖아 이거.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건 금자 있어도 금자는 안 따고 예자를 따는 거예요. 예자. 이건 아니요. 합의된 금액이 적히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사실 9가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적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그 밖에 약정인데 기타 특약사항이에요. 기타 특약. 여기까지 치면 9가지예요. 암기한 것은 여기까지 암기한 건 8가지고 플러스 뭐예요? 마지막 이거. 기타 특약사항. 기타 특약사항이 이제 시험 문제 또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타 특약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 담보책임 민법 매매할 때 배우시죠 이거? 민법 매매편에 담보책임 얘기 나오죠? 담보책임,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이게 목소리가 약해요. 배운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여간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인데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이다? 아니면 임의다? 임의 규정이요. 맞추셨어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이. 임의 규정이라 그래요. 임의 규정은 뭐예요? 당사자가 담보 책임을 안 지기로 하는 특약할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가 담보 책임을 갖다가 좀 줄이는 특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땅 같은 거 거래할 때 이거 필수예요. 필수. 면적 때문에. 그죠?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을 보면 나중에 많이 틀려요. 근데 계약서 쓸 때 그걸 갖다가 이런 면적 특약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땅 산 사람이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진짜 측량해보거든? 그랬더니 막 자기가 샀을 때 계약서에 적은 그 공부상의 면적하고 달라. 특히 줄었어. 많으면 얘기 안 해요. 에?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해? 돈 돌려달라고 막 소송해요. 그러면 중간에 낀 개업공인회사는 골치 아파. 그죠? 소송 가기 전까지 한참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동산 상임은. 그래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혹시 나중에 면적이 부족해도 이재기하지 않겠다라고 쓰고 도장을 콱 찍게 만들어야지. 그게 이거야. 이거 해놔야지 안 싸울 거 아니야.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분쟁거리 될 만한 것들을 다 적으라 이 말이에요. 원래 취지가. 예? 이게 대표적인 거고. 자, 매매 비용도 있어요. 매매 비용 배우시죠? 민법에서? 그죠.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매매 비용 민법 시간에 배우신다고. 매매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이제 목소리 안 나오는데. 매매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양쪽이 절반씩 부담해. 균분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매매 비용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둘이 뭐예요? 절반씩 부담해. 절반씩.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땅 막 거래하고 그랬을 때 또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측량해? 좋아. 측량하고서 그 측량한 그 면적에 따라서 금액 결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측량 비용이 들어가네. 그게 이거잖아. 그럼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해? 반반씩 부담하는 반반씩. 반반씩 그게 여러분 쓰는 말이구나. 반반씩 부담하는 거야. 반반씩. 어? 반반씩 부담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매도인이 내가 다 부담할게. 그렇게 특약할 수도 있죠.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둘이 약속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잖아.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기타 특약상. 많겠죠, 엄청? 그렇죠. 나중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교재 볼 때 다시 한번 봐요. 그럼 작성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줘야 되죠? 누구한테 줄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한테 다 주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계약서 이렇게 써줄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거 두 가지 서류가 있어요. 뭐예요? 매매계약서 써줄 때, 거래계약서 써줄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서류 두 가지 뭐예요? 그치, 확인설명서하고. 그렇죠? 확인설명서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보증, 관계, 증서, 사본. 그렇죠? 그래서 확보이죠. 두 개가 확보해야 돼. 두 개를 더 같이 확보해서 줘야 된다. 교부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3번. 보존합니다. 보존 기간 몇 년?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 년이요? 5년. 이때 보존할 것은 원본이요, 사본이요? 출제위원들은 원본, 사본 되게 좋아한다니까 지금. 이건 사본이지. 사본을 5년간 보존합니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본, 사본 물어보면 대부분 사본이에요. 대부분 사본이라고. 원본이 드물어요. 원본인 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 사본입니다. 저거. 교재를 정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개공 또는 소공이라고 돼 있고, 자,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서는 개업공인회사가 소개한 개공이 작성해 줘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 작성해야 된다가 아니고 거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필요있기사항. 시험에 잘 나오죠? 별표하시고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자, 동그라미 2번이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2번이 물건의 표시, 표자, 표시. 디귿번이 계약일. 리을번이 거래 금액할 때 금자, 계약 금액할 때 금자. 금자로 딴 게 리을번. 그 다음에 미음번은 물건의 인도의 동그라미요. 인도 일시. 그 다음에 비읍번은 권자를 딴 겁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권. 그 다음에 시옷번은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조자를 따서 암기했습니다. 조세 아니에요.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조. 그 다음에 이응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무엇의 교부일자입니까?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제일 마지막에 지읍번에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죠? 옆에다가 예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적어 놓으세요. 하나가 뭐요? 담보 책임. 또 하나가 뭐요? 매매 비용.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되겠고. 이 거래계약서에다가 이런 거 적나요? 거래계약서에다가 중개보수 이런 거 적습니까? 거래계약서에다가 중개보수 적냐고요? 없습니다요. 없어요. 중개보수는 어디 적는데요? 확인설명서. 조세 어디에 적는데요? 조세. 확인설명서에 적는 겁니다. 예정금액 어디에 적는데요? 확인설명서. 그러니까 이건 출제할 때 거래계약서에 적을 거랑 확인설명서에 적을 거랑을 바꿔서 내겠죠. 출제하는 사람은 그래요. 응?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로 2번에 서명 및 날인 부분은 아까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작성 끝나고 나서 교부 및 보존이다. 자, 개업공인회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다가 서명 어떻게 한다고요? 및 날인. 그리고 당사자한테 교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몇 년간 보존해라? 5년. 이거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개업공인회사가 보존할 의무가 있잖아요. 보존 안 하면 모르겠으면 그냥 업무정지 하세요. 그냥 업무정지. 대부분 다 업무정지예요. 두 가지 빼고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업무정지. 자, 알아두기 갑니다. 알아두기. 현재 거래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해 사용을 권장해 볼 수는 있다라고 조문은 돼 있다. 그 얘기고. 가로 3번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회사일 때는 상대적 등록 실수사유. 임등치. 소공일 때는 뭐죠? 자격정지. 어쨌거나 옆에 쓰실 건 징역이나 벌금은 결코 없습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썼다고 해서 징역, 벌금으로 처벌하는 건 없다는 거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주요 판례 보시겠습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써줬고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것을 담보로 집어넣고 금전을 대여받아 대부업체로 가서 대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 대여금을 갖다 대부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를 우리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판례가 지금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한 건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죠? 이런 초저녁에 어떤 사람 2명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희 전세계약서 좀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복비 드릴게요. 그런 거야. 지금 한 달 동안 굶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들어와서 두 사람이 다기들이 뭐예요? 전세계약서 쓰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지금 전세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어서 못 쓰니까 사장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복비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세계약서를 막 써준 거야. 그래서 확인설명서 써주고 도장도 찍어줬겠죠. 그리고 복비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주변에 그 같은 학원 다니던 동기들한테 불러가지고 한 건 했다고 또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2달이 흐른 뒤에 법원에서 소장이 다 나온 거야. 그 법원에 소장이 딱 날라왔는데 보니까 소장이 보니까 손해배상을 하라고만 나오는 거야. 보니까 상대방이 대부업체야. 왜 그런가 봤더니 대부업체에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당신이 전세계약서를 써주고 그러는 바람에 그걸 믿고 내가 대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대출금을 안 갚는다. 내가 사기당한 것은 당신이 그 전세계약서를 그렇게 써주고 거기다 도장 찍어서 이렇게 써준 그거 보고 내가 대출해줬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은 거 맞으니까 내가 회수 못한 금액 중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막 나온 거지.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책임지죠. 아니 중개도 안 했는데 함부로 확인도 안 한 채 전세계약서를 그렇게 막 함부로 써주냐? 너 책임이야. 개공 너 책임이야. 100% 책임은 아니야. 대부업체 책임도 상당히 있어. 근데 어쨌거나 이건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이 된 거다. 판례의 취지는 뭐예요?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서를 막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 그 써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져라. 그 판례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이제는 금지행위로 넘어갑니다. 금지행위. 뭐야, 이렇게 할 게 많아. 금지행위 갑니다, 이제. 자, 금지행위가 총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금지행위가 총 7가지인데 그 7가지 금지행위를 하나씩 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 순서대로 볼게요. 자, 먼저 하나씩 교재를 보면서 처음에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게 최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매매업을 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중개 대상 물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개 대상 물건 몇 가지? 5가지. 매매업이란 요게 뭐예요 도대체? 매매업은 샀다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5가지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걸 통해서 차익을 남겨먹으려고 중개업 시장을 막 흐리겠죠. 물을. 누가?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이 막 물을 흐리겠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금지행위예요 요게.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복비를 많이 벌었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점포를 4개를 갖고 있어. 상가 점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전부 다 임대놨어. 그래서 임대사고를 하고 계셔. 자, 금지행위입니까? 왜 아니에요 이거? 왜? 상가는 중개대상물에는 들어갑니다. 하지 말란 짓은 뭐예요? 매매업이요? 임대업이요? 매매업. 임대업은 하지 말란 게 없잖아. 금지된 행위가 아니잖아. 그럼 금지행위 아닌 거지. 임대사업 많이 하세요? 돈 버셔가지고? 자, 두 번째. 만약에 건설기계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은 중기요. 포크레인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좀 잘 기계를 좀 잘 아시는 분이야.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샀다 팔고 이러고 있어요. 요 중기를 좀 잘 아셔서. 그래서 이득을 남기고 있어요. 금지행위입니까? 아닌 것이. 매매업은 하지 말란 짓 맞잖아. 근데 이건 중개사물에 안 들어가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무에 대해서 또 전문가야. 그래서 잇목을 갖다가 샀다 팔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 금지행위입니까? 네. 금지행위지.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활기차요.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잖아 이게. 요게 금지행위지. 매매업을 하지 말라는 짓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전혀 안 나오다가 최근 시험에서 꽤 나왔어요 꽤. 첫 번째 했습니다 지금.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문에 보면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된다 나와 있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거에. 두 번째 금지행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한번 읽어보고 끝낼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르는 거야. 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어떻게 했어? 명의를 이용했다고 나왔잖아. 이게 뭐냐면 중개 브로커를 쓴 거야. 옛날에는 엄청 많았고요. 이게 뭐냐면 중개업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발이 넓지 않잖아. 근데 가끔씩 보면 발이 넓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응? 선거 브로커가 있죠. 선거도 있어. 발 넓은 사람들 인맥 좀 있고, 중개도 중개 브로커가 있고, 변호사도 브로커 쓰잖아요. 변호사가 자기가 인맥이 없으니까 요새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저 시골이긴 한데, 시골이라 뭐 진짜 시골 아니에요. 대구 뭐 이런데요. 거기 이제 서울이니까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거기서 이 발이 넓은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요. 변호사를 2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사실 뭐냐면 영업 능력이 중요하죠.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도장은 갖고 있지. 빛나는 도장은 갖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돈을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월급 줘가면서 자기가 다 돈 벌어요. 이런 형태. 응? 응.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봐. 여기 중개 브로커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빛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실에 딱 알려 있는데 손님이 와야지 말이지. 손님 자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간이 좀 흘러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 누가 알고 뭐 구청장도 알고 누구도 알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집 팔고 뭐 땅 사고 막 그럴 때 그거 내가 좀 좀 사람 좀 데려오고 뭐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좀 나한테 좀 떼줄게요? 이렇게 물어봐. 실제 사례도 있어.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실제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 아니 자기 직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데려왔을 때 조금 떼주면 되잖아.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며 중개업소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물건이나 사람을 소개받지 마시오. 중개 브로커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 중개업소에 직원인 양 명함을 파줘갖고 그 명함을 뿌려가면서 활동했고 근데 정식으로 월급 주는 게 아니고 건당 어떻게 비율제로 나눠가지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런 중개 브로커를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는 잘 안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는 조문만 그대로 나와요. 조문 읽고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이에요. 여기가 내용이 좀 많아.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칠판에 쓸 거예요.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칠판에 쓰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개보수나, 자, 칠판을 먼저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교재 볼게요. 실비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있다고, 복비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넘겨서, 초과,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많이 받아버려. 받아. 그러면 금지행위야. 법정 보수, 그러니까 중개 보수나 실비, 요걸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0.6% 뭐 이렇게, 그걸 넘겨서 받아. 그러면 걸려. 그러니까, 아예 안 받거나 또는 적게 받는다 그러면 금지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적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아. 무상. 금지 행위 안 됩니다. 어땠을 때만 걸려요? 초과.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아셔야 돼. 첫 번째. 여기서 많이 받으면 걸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만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분양대행이라는 활동이 있어. 그럼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를 받았다. 한 채당 얼마씩. 이게 복비가 아니야. 이게 복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없어.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를 얼마를 챙기든 안 걸리죠. 초과한 게 없죠. 그런 거예요. 이 판례가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또 영역도 있죠. 업무도 있죠. 자, 부동산 컨설팅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컨설팅료는 복비가 아니지. 따라서 이게 없지. 많이 받아도 안 걸리죠? 또요. 뭐가 있냐면 권리금을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권리금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는데 점포를 인수받게 해준다고. 권리금 얼마에. 그죠? 뭐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그 가게를 갖다가 식당을 잘 되고 있는 식당을 인수받을 사람을 구해가지고 권리금 얼마 주고 인수받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조금 고급진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고 그래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권리금 계약? 네. 첫 시간에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권리금을 조정해주고 있어요. 이거 부동산 사장님이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권리금을 조정하는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점포에 대한 영업권에 대해서 사고팔도록 도와주는 건데 영업권 자체가 중개사물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권리금을 조정해주고 권리금의 10%를 챙겼어. 그 복비 아니야. 10% 챙겼다고 해도 법에 걸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만 이게 있어서 금지행위로 거는 거고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 아닌 나머지 활동에 대한 보수는 뭐예요? 금지행위로 걸질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초과해서 어떻게?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이때는 이게 중개상물이다 그랬을 때 자, 법이 정한 중개보수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를 넘었냐 그랬을 때
그죠? 이게 법정 한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이건. 법정 한도가. 그런데 이 사람이 요 갑의 집을 중개해주고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 보수로 100만 원을 딱 챙기고 그 다음에 또 고맙다고 해서 또 돈을 또 주니까 사례비로 200을 더 챙긴 거야. 이러면 법정 한도를 넘긴 겁니까? 중개 보수 명목으로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사례비로 200을 더 받았다고 고맙다고 막 손님이 준 거예요. 저 갑이 준 거예요, 갑이. 그럼 부동산 사장님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은 거에 들어갑니까? 금쟁입니까? 초과 보수입니까? 초과 보수예요. 중개 보수 명목으로 받은 것만 가지고 넘겼다 안 넘겼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합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합쳐. 사례비 명목으로 받든 광고비 명목으로 받든 그죠? 어떤 명목으로 받든 간에 합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중개해주고 갑한테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사례비로 500을 받아서 부동산 사장님이 착한 거예요? 아니잖아. 500을 챙기면 이거 금지행위냐고. 복비는 하나도 안 받았다니까 지금? 근데 사례비로 500을 챙겨서 금지행위냐고. 금지행위 된다니까. 합친다니까 무조건. 뭘 망설여요. 합치는데.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소나타 한 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나타 한 대. 에? 한 대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큰 놈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빠 앞에 있는 차 조심해 그래. 제 차가 소나타인데 좀 오래된 소나타. 근데 앞에 있는 차 조심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슨 벤츠인데 요렇게 된 게 벤츠인가요? 이렇게 된 저는 이거 잘 몰라. 이랬는데 앞에가 뭐 S 이렇게 된 건 비싼 거래. 그래서 뭐 S500인데 이 차 받으면 아빠 많이 물어줘야 돼. 그래서 아빠 조심해 그러더라고 막. 제 차를 갖다 중고 시설 한번 알아봤거든요. 120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떨어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래됐거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많이 타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아빠는 지금부터 이게 120만 원이라고 지가 중고 거기서 알아보고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제가 검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빠는 지금부터 돈 벌고 있어. 아빠는 타면 탈수록 지금부터 돈이야 이제. 돈 버는 거야. 옛날 처음에 그렇지. 처음에 새 차 사가지고는 한 달만 지나도 그냥 가격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는 돈을 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거 떨어질 때 이번 달 120, 다음 달 가도 뭐 115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가격은 별로 안 떨어져 이제. 그런데 뭐요?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차비 안 내고 돌아다니니까 저 플러스지. 지금부터 돈 버는 거야 지금부터. 한 10년간 타면 저 부자 돼. 그런데 자 여기 이거 뭐야? 중개보수 100만 원 받고 소나타를 갖다가 새 차로 하나 뽑아줬어. 고맙지? 초과요? 아니에요? 초과. 금품을 받는 경우라고 돼 있어. 금품.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거의 출제돼요. 이 유형으로 법정 중개보수 100만 원 여기 맞춰서 받고 그림을 한 점 받았다. 골프채를 한 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싹 금쟁이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하나 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야 금쟁이죠. 법정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원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거 한 건 해놓고 막 쫓아다니면서 300만 원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막 달라고 300만 원 주셔야 된다. 100만 원인데 법정 한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야.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은 이제 약속만 받아야 되는 상태지. 아직 입금은 안 됐어. 자, 이런 상태에서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금지행위 된다고요? 받아야 금지행위,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런 요구만 갖고는 금지행위가 되진 않죠? 근데 드디어 300만 원이 입금됐다고 하는 문자가 떴어. 입금됐어요, 지금? 3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입금되는 순간에 금지행위로 바뀌어요. 근데 입금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줬던 사람이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줬으니까 200만 원 더 줬죠. 이 사람이 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어. 마침. 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려나? 복비 계산하는 걸 또 배우게 됐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자기가 준 복비가 어떻게 해? 법정한도를 넘겨서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신고하기 전에. 아니, 신고가 목적이 아니잖아. 신고하려고 막 하면서 가서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뭐예요?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줬지. 돌려받았어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돌려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는 구청에 이른다고 그랬을 때가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해. 그래서 구청에 이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막 이런 소리를 해야 돼. 응? 예. 그러면 이제 돌려줘. 그래서 200만 원 돌려받아서 200만 원 반환 돌려줬어요. 그럼 100만 원만 현실적으로 챙긴 거예요. 금지행위요 아니요? 금지행위요. 벌써 게임 끝났어요. 이 받는 순간에 이미 금쟁이가 저질러져 버린 거예요. 엎질러진 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엎질러진 물이요. 돌려줘도 왜 안 돼 이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온 건 뭐냐. 300만 원을 갖다가 받았어요. 근데 입금된 게 아니고 당좌 수표로 받은 거지. 300만 원짜리 당좌 수표. 법정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그것도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그러니까 200을 다 받은 거지. 그런데 이 당좌 수표가 은행에 가서 막상 돈을 찾으려고 지급 청구했더니 은행에서 지급 거절이야. 왜요? 잔고가 없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도다. 부도가 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 챙겨서? 빵원이야. 휴지예요, 휴지. 자, 그랬을 때 부도가 났는데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금지행위라고 봐요. 응?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부도 나도 금지행위요. 휴지를 들고 있는데 금지가 되는 거지. 요 순간에 법정한도로 액면가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 이미 금쟁이가 저질러졌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부도 나든 못 챙기든 그건 당신 문제고 일단 법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당좌 수표 나오죠? 내용을 볼 게 없어요. 무조건 금쟁이요. 당좌 수표 금쟁이.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세 가지. 자, 교재를 정리해봐요. 일단은 동그라미 3번에서요. 동그라미 니은번 사례도 있는데 의뢰인이 스스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추가한 금액을 준 경우에도 이 법에 위반된다.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알아서 그냥 더 줘요. 그래서 받았지. 그래도 걸려요. 그죠?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디귿번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중개보수 외에 금품을 받았을 때는 그 부분은 초과 부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거 중개보수할 때 또 나오는데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니까 나머지 돌려줘야 됩니다. 초과 부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주요 판례 중에 동그라미 2번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동그라미 2번요. 비품 등 유형물이나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이체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이른바 권리금 등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수수한 것도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금을 알선했다, 권리금을 조정해줬다. 그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둘째 줄에 보면 당좌 수표 나왔죠? 당좌 수표 나오면 반드시 그 당좌 수표는 액면가가 초과하게 되어 있는 당좌 수표예요. 그리고 그 당좌 수표는 반드시 나중에 보면 부도 나요. 부도 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좌 수표 그러면 무조건 금지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교재는 간단히 써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거 나왔고, 교재. 요 판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권리금 요것만 나왔는데 지금 중요하게 빠진 게 분양대행료에 대해서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거거든. 분양대행과 관련된 그 보수 받은 것은 법정 상한선이 없죠. 그래서 이거 많이 받아도 금쟁이 되지 않는다. 요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 거거든. 요건 없네 보니까. 자, 그렇게 해두시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네 번째 금쟁입니다.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한 행위 이렇게 나왔죠? 여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 동그라미 기억번 첫 줄에 가운데 정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격을 조작했다 있죠? 그거 하나 밑줄 그어두시고. 이게 이제 실제 사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땅을 팔아줬는데요. 땅 2천만 원짜리 땅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땅을 부동산 사장님이 3,800에 팔아준 거예요. 이게 90년도 사건이니까 오래됐죠. 2천짜리 땅이에요. 땅. 3,800에 팔아줬으니까 거의 2배로 팔아준 거죠. 2배죠. 이 정도 되면 이걸 가격 조작이라고 그래. 가격 조작.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것이 뭐요?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쟁이다. 만약에 2천짜리인데 2,200에 팔아줬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근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죠? 명확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낼까요? 그러니까 판례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작했다, 뭐 알려줄 걸 알려주지 않았다, 아니면 거짓말로 속였다, 그 정도 되면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다. 그죠? 대표적인 또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린벨트에서 막 풀린다고 얘기하면서 막 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풀릴 계획도 없는데. 샀더니만 안 풀리지 당연히. 그리고 돈만 묶이는 거지. 당시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샀다가 지금 안 팔려고 그러니까 책임져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밑에 그 주요 판례 중에서 동그라미 1번 판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우레의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액으로, 자, 무척 높은 가액에다 동그라미, 무척 높은 가액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척 높은 가액 이렇게 나오면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무척 높은 가액 이 말 나오면 그 정도면 이 가격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단어가 나오면 이 판례구나, 금쟁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5번째. 동그라미 5번은 5번째 내용은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자,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제대로 나와있나? 예, 제목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5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이렇게 나왔죠? 그 금지의 동그라미 하세요. 금지.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금지의 동그라미.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증서 동그라미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중개 동그라미요.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매매를 업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내용은 요거 간단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증서입니다. 증서. 증서. 근데 이 증서가 뭔지를 아직 몰라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금지된 증서예요. 근데 금지란 말 앞쪽에 보면 무엇이 금지되어 있나요? 양도하고 알선. 이게 본질은 양도 금지예요.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알선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못 팔아먹게 되어 있는 증서라고.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못 팔게 돼 있어 지금 법이. 이렇게 못 팔아먹게 되어 있는 증서를 중개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금쟁이지. 못 팔게 돼 있는 증서야. 그걸 샀다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못하는 짓이야. 끝이요, 그냥. 네 가지를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증서에 대해서. 그럼 이 증서가 뭐가 있냐? 증서에 막 이것저것 써놨어요. 교재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통장이에요. 통장. 통장인데 이게 청약 통장 있죠? 이거 못 팔게 돼 있어요. 주택법 시간에 이거 배우실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딱지요. 딱지. 딱지 들어보셨어요? 막 시유지라든지 남의 땅에다 막 무허가 불법 건축물 지어서 막 살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철거시키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딱지를 줘. 그걸 철거민 입주권 이런 거예요. 입주권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이 딱지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 그 무허가 건물 지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철거시키는 대신에 분양 신청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끔 특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철거되는데 협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딱지요, 딱지? 예, 현장에서는 딱지라고 많이 부르는 거예요. 철거민 입주권, 제가 표현할 때는. 이런 딱지나 통장이 대표적인데, 이런 딱지나 통장 같은 것들은 중개해주면 안 되지. 청약 통장. 근데 벼룩시장 같은 데 보면 막
통장 삽니다.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 옛날에 지금도 나온 건 모르겠네.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요. 다 불법인 거예요. 다 불법이에요. 이런 딱지도 거래가 불법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면 막 이 딱지도 막 사고 팔고 중개하고 야단이죠. 옛날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도 있다고 지금도. 자, 그런데 이런 금지 증서에 안 들어가는 게 있죠.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권이죠. 아파트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죠. 양도 금지 아닌데 원칙적으로. 물론 아파트 분양권 중에서 전매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요. 아파트 분양권 중에 뭐 투기 과열 지구다 뭐 이렇게 되면 전매 제한 붙어 있죠. 뭐 6개월, 1년, 2년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게 붙어 있으면 여기 안 들어가고 그거 없다는 전제하에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기 수도권이라 그랬을 때 전매 제한이 많이 붙어 있지. 시골 가면 또 없다고. 원칙적으로 전매 제한이 안 붙어 있는 게 원칙이야. 붙어 있을 때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안 붙어 있는 거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가 분양 계약서입니다. 상가 분양 받을 때 쓰는 매매 계약서 같은 겁니다. 이것도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응? 조합원 입주권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리 교재에 써놨어요 지금. 아주 골치 아프게 써놨어요.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거하고 틀려요? 조합원 입주권은 뭐예요? 빌라 주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라 주인들이 빌라 허물고 아파트 세우잖아. 그러면 지금 그 땅, 자기는 그 땅이 있어. 자기 땅이. 이건 뭐예요? 땅주 집도 집은 자기 집이지 뭐가.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짓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랑 그 아까 조합원 입주권은 굳이 얘기하면 여기하고 비슷해요. 조합원 입주권은. 요쪽에 들어가는 거지. 입주권 나왔다고 이것도 딱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딱지야? 딱지 아니야 이거. 응?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파는 건데.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이걸 써놨어요 여기다가. 예. 자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기억번 보시면 자, 요 금지 증서에는 첫 줄에 나왔죠. 입주자 저축 증서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가면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딱지예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에 가면 분양권 나왔죠.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계약서도 금지 증서에 안 들어간다. 동그라미 니은번.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한 입주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금지 증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것도 제한받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다 100%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시험 문제 낼 때. 그러니까 금지 증서 이쪽을 내면은 이쪽을 낸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낼 수 있어. 이제 이쪽이 들어가면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 제한을 받고 있으면 또 이거 아니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낼 때 조심히 내야 된다고. 그죠? 조심히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기 쉽지 않으면 어떻게 안 내버리는 거지. 네, 그러면 위에 거 위주로 알아두셔야 돼.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금지 증서에 들어가야 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도를 못 끝냈어 지금. 40페이지부터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보도록 합니다.